다음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교육에 대한 요구라는 주제로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신 윤여각 원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윤여각입니다. 제가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국평원 직원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걸 받아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아직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는 단계에 이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주 짧은 글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논조가 비슷해요 지금. 현대에서 선도하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문이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부문이 선도를 했고 선도하고 있고, 그 선도하는 부문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을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정보가 집중하게 되고, 정보가 집중하게 되면 고도 지배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영화 보면 그런 미래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웃을 얘기가 아니죠. 그런 시대에 대한 전망이 가능합니다. 현대의 이 정보 집중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밀고 나가면 그런 시대에 대한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쪽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논의의 형평을 위해서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쭉 이루어져서 우리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역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라인을 타게 되면 미래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라, 그렇게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미래에 부각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인식을 개선해라. 크게 두 가지 요구입니다. 인력을 양성해라, 그쪽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사람의 인식을 개선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쪽에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지 오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밑에는 마찬가지죠. 미래를 당연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가 항상 이쪽 라인에서는 장밋빛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무당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미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라인을 따라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보를 직접 갖다가 전달해 주던
면대면으로 전달해 주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죠. 인터넷상에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소규모로 천천히 전달했지요. 이게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규모로 순식간에 전달해 버리죠. 대형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매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칩이지 않습니까? 메모리 칩. 이게 얼마나 작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USB 용량이 크기는 동일한데 엄청난 용량을 그 안에 담지 않습니까? 규모는 계속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갔던 흐름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전달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사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물을 인공지능으로 대치해서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물에 지시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그냥 소통하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정보 처리 정도였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은 정보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 정보를 계속 굴리면서 스스로 진화해 가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삶이 엄청나게 지금 변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그 영화들을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대충의 모습은 그려볼 수 있는데 정말 상상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예전에 이런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그러니까 법률을 다루는 쪽에서도 연구하고 교육 쪽에서도 연구하고 경제 쪽에서도 연구하고 예술 쪽에서도 연구하고 모든 분야가 달라들어서 1인 가구 시대가 이게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뭐가 달라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의 지형이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만 연구해서 또는 과학 분야만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빠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역시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누가 다른 어떤 존재가 뭐 예를 들면 우주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 지금 정보통신 기술에 약한 우리가 아닌 그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한 일이고 그 사람들이 한 결과 맞이하게 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 시대를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도화된 교육 부문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분야, 특히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각 대학에 굵직굵직한 대학에 거대 기업의 연구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규모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한편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자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장해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끼리 또 서로 협동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고받으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여기까지 성장했지 않았겠습니까? 성장해 오는 동안 계속 교육에 참여했을 겁니다.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 이 기술을, 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 부가가치를 또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자로 나설 텐데,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목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막 끌고 나갈 텐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교육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도화된 교육만 얘기하면 뭐 그쪽 한정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교육과 협동교육까지 끌어들이면 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정말 지와 자원 부족한 나라고요. 그렇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그리고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이전에 그런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돌파구를 찾았고,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하는 게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거 잘하고 지력이 뛰어나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잘하는 그걸 결합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분야. 그런데 다른 나라와 격차가 그나마 빨리 좁힐 수 있는 분야, 그게 뭐겠는가 했을 때 찾은 게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에 집중했고 이것을 쭉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 고속도로를 설치했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에 여행하시면 얼마나 불편하신지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서나 다 이게 연결이 되죠. 자, 우리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더 빨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최첨단 수준의 강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강의.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나라에서 지적 욕구를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인재를 유인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유인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상호소통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소통성. 일방적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호소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해서 좀 더 나은 이러닝의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러닝 팁을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요 분야만 놓고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세계 경쟁 무대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필요한 교과목을 제공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과목만 제공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제를 재구조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도가 거기에 따라 붙어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보고 저기 가서 별로 내가 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가 유출되는 것이죠. 유출됩니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왔는데 뒷받침이 잘 안 돼요. 뒷받침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머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보한 인재의 부가가치가 계속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부가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직능원에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우리의 직업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취업을 할 때를 100으로 놓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 세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이든 직업 능력이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습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칼로 물을 베듯이 짝짝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죠.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난 과도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과도기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3차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4차 산업시대를 향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강의를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상황 차이가 있으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KT, 특정한 기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KT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 기업은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회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KT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고 세계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된 사업을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나노 디그리 사업 같은 게 명칭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막 쏟아져서 이제 막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겠지만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기업이 있고 뒤처져 있는 산업 영역이 있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정부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관심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선생님 학습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습권과 동시에 소비자 주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그렇게 갖도록 또 유도하기도 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소비냐, 우리 소비자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소비하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서, 아마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영역 한쪽에서는 또 저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국가적 의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자고 내걸었죠. 그리고 학교사회로 대표되는 교육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폐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생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러면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관련이? 물론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런저런 관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평생교육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 다시 평생학습이라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의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기조, 국제정세 뭐 크게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환대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생 동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회를 열어놓는 것 이상의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기회만 열어놓는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기회가 도대체 어떤 기회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기회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고, 그것이 결국 교육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가 의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국가 의제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저런 정책들이 또 새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동일한 명칭을 쓴다고 하더라도 국가 의제가 바뀌면, 또는 그 국가 의제를 쏟아낸 정권의 이념적 지향이 다르면 동일한 단어를 써도 그 맥락적 의미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의제 정책 이런 것들을 막 바꿔 나가고 관련된 담론을 쏟아내긴 합니다만 우리는 과연 그것을 교육의 소재로 삼아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걸 우리가 교육의 소재로 삼아 본 적이 있는가? 국가에서 던지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쭉장 그냥 쫓아가는 방식의 교육을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비판해왔던 교육을 우리가 스스로 학교 교육 방식, 그 방식을 스스로 답습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국가의제가 나왔고 그 국가의제에 따라서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됐는가? 어떤 집단이 도대체 그 국가의제를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집단을 겨냥해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교육의 소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의제와 정책 간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국가의제가 있을 때 왜 하필 그 국가의제에 따라서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됐는가 하는 것까지 좀 따져보는 그런 작업이 교육계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김신우 선생님께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얘기한 이렇게 이런 것을 교육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바로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별도의 시민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때 그게 시민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그렇다면 지역의 의제가 있겠죠. 그 의제에 따른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제와 정책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재로 삼고 또 국가 의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부 3.0 시대 귀가 아프게 들으셨죠? 지금도 제가 공문 처리하다 보면 한 귀퉁이에 3.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3.0 시대였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3.0 시대였습니까? 3.0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3.0 시대에 걸맞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람이 풀어나가는 세계죠. 사람이 풀어나갑니다. 누가 3.0 시대를 몰고 가는가에 따라서 그 명분과 실제가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죠. 첨단 정보통신기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지배 사회로 우리는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죠? 이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적 담론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하나의 조건이죠.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어떤 시대든지 정부 3.0 시대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든지 결국은 사람이 열어간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 저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담론은 존재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유별나게 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지요? 포르 보고서지요. 러닝 투 비 아닙니까?
러닝 투비. 저는 아직 그 생각이 충분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존재 학습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이걸 존재를 위한 학습으로 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위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그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할 것도 없고 안 위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학습, 존재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포르는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가 그렇게도 힘주어 문제 삼았던 것이 분절적 사고거든요. 분절적 사고. 통합적인 사고가 아니라 분절적 사고.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의 시대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건가에 대한 성찰, 이 부분이 교육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고평 원장으로서 일을 할 때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요. 평생교육 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양경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두 분 좋으신 말씀, 큰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좀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김신일 교수님께서 교육의 공공성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평생교육은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공적 시스템으로서는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것이 뭐 좀 길게 보면 35년, 또 짧게 보면 한 10년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이상적인 언술이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정책 속에서 혹은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오랜 노력이 있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성장으로서 이상적 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으로 완성됐다면 벌써 한국의 평생교육이 굉장히 시민들에 가까워져 있고 제게 뿌리 내리는 그리고 생활 속에 평생교육이 됐을 텐데 뭐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과 실천적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조금씩 진화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법 제도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한다면 1982년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체감하고 혹은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뭐 캐비넷 속에 있었던 법 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제도가
실제로 정책적으로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제 지역에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2007년도 전면 개정이 됐고 2014년도까지 개정이 쭉 이어갑니다. 2014년도에 돼서야 국가로부터 주민의 생활권까지 평생교육 라인업이 구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단위에서 구성이 되어 있지 실제로 주민 속으로 또 지역에 뿌리 내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는 아직 가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차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결국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아주 작게 시작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교육부 직원들이 평생교육 히트 상품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뭐 세탁기도 아니고 냉장고도 아닌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평생교육 도시라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정책을 가지고 지역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게 어쨌든 정책으로 아이디어화됐고 실제로 지역으로 구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갖고 있죠. 상당히 반향이 높았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또 시스템과 운동이 연결되는 것이랄지 공동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평생교육이 지역을 단위로 해서 도시를 단위로 해서 논의한달지 상당히 그 다각도의 그런 논리들이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일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은 역시 주민에게까지 깊이 있게 가지 못한 그런 문제들 이런 고민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극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주민에게 가까워지는 평생교육, 슬리퍼를 신고 가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의 생활권 평생교육 사업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 광역 자치구까지 내려왔던 게 이제 읍면동까지 얘기하자는 지금 지난 정부의 행복학습센터고 또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법제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좀 독자적인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시설화도 이것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나 또 대덕구 그런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그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결합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좀 더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들어가는 동네 마을회관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의 협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실험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시흥시의 평생학습 마을, 경기도 골드 트라이앵글 사업, 이건 학습 마을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지역은 지역의 과제, 즉 빈곤 지역의 아동들의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는 광주의 화울주, 부산의 반송 사례, 또 서울시의 동네 배움터 사업, 광명시 느슨한 학교, 세종시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이런 상당히 지역 밀착화되고 또 주민이 주체화되는 그런 교육
운동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뭐 대전에도 굉장히 많은 작은 학교, 작은 도서관 운동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면서 밑에서 저변에서 이제 운동으로 풀뿌리 운동으로서 이렇게 평생교육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서로 연결성은 깊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마을의 교육공동체, 또 평생교육사, 주민활동가, 다 중요한 주체들과 또 가치의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한국 평생교육의 지역에서의 현황, 또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과제들이 있는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과제고 실은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적 재진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또 자치구의 평생학습관, 평생학센터 이 라인업의 전달 체계가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대전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실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역의 자치구하고 협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민간은 어떻게 끌어들여서 또 주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주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이 어떻게 주체화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딱 진흥원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대전진흥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대전진흥원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의 진흥원들이 다 설립되어 있지만 진흥원의 역할과 학습관의 역할, 그리고 민간 단체 혹은 대학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구분되는, 그래서 전달 체계로서의 평생교육진흥원의 메타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유기적 연계가 안 돼서 여전히 각각 따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최근에 교육 행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마을 학교 사업이나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같은 것들이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곳은 특정한 곳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평생교육의 역할, 역시 주민의 성장이 있어야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건 상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생교육 전담기관의 공적 영향력이 아직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자치구별로 평생학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1도시 1학습관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완성되어 있는 곳들도 실제로 기구적 방식, 기관이나 이렇게 인력 문제나 아니면 공간 문제에서 굉장히 제한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이건 좀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요. 지금 학습 마을 또 마을 교육 공동체와 같은 지금 주민 풀뿌리 조직이 학습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혹은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의견과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구조가 미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민 제안 프로그램이나 학습 동아리 조직화 같이, 그래서 뭐 누구나 학교 또 느슨한 학교 등 실험적인 그런 노력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충분히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떤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있다. 이게 이제 큰
과제이고 아마 뭐 오늘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얘기 드실 것 같습니다. 또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 기관들은 고유의 미션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미션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인데 대체로 주민의 욕구라는 그런 미명하에 대체로 교양 취미 강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교육 이제 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시민교육 분야도 굉장히 배제돼 있고 또 어떤 특정의 영역들은 거의 프로그램으로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기관들의 존재 이후에 평생교육 전달 체계가 성립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기관들과의 관계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전담 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네트워크의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그 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에 뿌리 내리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결국에는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육에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지역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에 뿌리 내리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평생교육 공적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평생교육진흥원을 갖고 있는 곳도 많지 않고 또 큰 진흥원을 갖고 있어도 자치구의 학습관과는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데요. 여러 교육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시민대학도 있고 교양 강좌도 있고 인문학 강좌도 있고 다양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비효율성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공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의 효율화를 좀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진흥원 평생학센터의 어떤 유기적 구조들을 찾아내는 것,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합력 역할 분담, 뭐 대학 역할은 진짜 다시 한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이런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아니고 이제 문화센터적인 평생교육원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학의 평생교육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이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160여 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의 자치체가 이제 학습 도시입니다. 근데 문을 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은 학습 도시도 꽤 많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도시가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모든 230여 개의 자치체가 다 학습 도시화 되어야 된다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모든 도시에는 평생학습 도시 조례가 제정되고 학습관이 있고 또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되고 또 주민들의 협의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런 구조들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매 해마다 정부 업무 평가를 할 때 지자체 평가에서 평생교육 영역들이 들어가면 모든 지자체가 사실 이 업무를 본무로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존의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따려고 학습관을 짓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도시 1평생학습관이 아직 완성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법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실제로 법이 적용됐다면 모든 도시 학습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은
법대로 실제로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노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지역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진흥원 그리고 자치단체의 평생교육과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건 오래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데요. 아마 2007년도 이전에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라는 과거의 제도, 2007년 법 이전의 제도 기관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걸 고치지 않은 평생교육계는 이거는 2007년도 법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되고 평생학습관을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모든 지자체의 평생교육을 규정한다고 할 때 평생학습관을 보조금 관리에서 포함하는 그런 변화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결국엔 지역의 주민들과 가깝게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고요. 유네스코의 지역사회 학습센터라는 사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과 한국, 중국의 지역 학습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는 현재 정부 통계로는 4,992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 학습센터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아마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을 합쳐가지고 교육부에서 통계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한 거죠. 교육부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공간의 역할은 일본의 공민관에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의 장이며 모임의 장이며 네트워크의 장. 그래서 사람 만들기, 인재 만들기에서 지역 만들기 혹은 지역 재생이라는 걸 연결하는 우리가 요즘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의 역할, 주민의 학습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민관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 혹은 단체와 관계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학교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 그걸 보면 최근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과도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이고 이 교육경비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즉 아동 청소년에게만 우린 장학금을 준다, 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지역에서부터 좀 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주민들이 교육받을 때 공적 공비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존재하겠지만 모든 인간이 변화돼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또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교육에 공비가 사용돼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지역의 교육경비 사업이나 장학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함께 주민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아까 김신임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바우처 제도가 지금 아주 적은 예산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역으로 활착될 거냐 하면 결국엔 지자체가 바우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사용할 것인가. 특히 사회적 바우처가
복지 쪽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영역에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연결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재 이상적으로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역의 어떤 행정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운동으로까지 그 법이 구현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난한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역에 뿌리 내리는 평생교육 체계 또 평생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